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당은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 파일과 관련해 조작과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인터뷰 보도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석해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다 수출 부진이 여전했습니다. 중국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에 정부는 비축 물량을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면서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백로를 기점으로 일교차가 더욱 커지는 만큼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나 인터뷰 배후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최고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정보를 1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보시는 거. 그냥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값이 어떠냐는 거예요.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 파일 원본과 관련해서 명확한 조작과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인터뷰 보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가짜뉴스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희대의 대선 조작극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까지 도둑질하려는 비열한 역할을 했다면 방탄단식 대신 정계에서 은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총선 불복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두고는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윤리 의식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수교 50주년을 축하한다며 양국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기반으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양국 정상의 공동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면서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 박정천 원수와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진수한 신형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최대 3기 장착할 수 있는 3,000톤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3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교사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으로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6월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병가에서 복귀했지만 다시 지난 8월 중순 휴직을 신청해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부모와 거리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평생 쪽팔리면서 너 내 자식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계시나요? 네, 오늘 저 지금 갈게요. 계세요. 아이 엄마는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나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문항 조항들이 유치원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단계가 낮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는 교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도 초중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 틀 안에서 보살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는 17만 8천여 명이고 총 진료비는 1,000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사이의 환자 수가 76%, 진료비가 92%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환자는 26만여 명, 당뇨 환자는 9천여 명으로 5년 만에 각각 50%, 32% 증가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7월 경상수지가 35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액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인데요.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말이 늦은 3살 아들이 걱정돼 재작년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래보다 1년 정도 늦다며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언어 놀이 치료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근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서울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아산병원은 소아재활과 해서 똑같이 진단서랑 초진 채택 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심사를 종결할 수 없다.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태어난 아이를 둔 B씨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치료를 끊게 되면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 애기만 낳으라고 하고 있고 애기만 낳으면 뭐하냐요. 이렇게 지급 거절 사례가 잇따른 건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술 놀이 치료를 담당해온 민간치료사의 자격을 문제 삼아 무면허 의료 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를 내도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놀이치료사가 발달 치료에 다학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휘 간도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를 다 될 수 있다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약 당시 안내한 필요 서류 외에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 사례를 살펴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의 보험 사기성 행위도 지적을 했는데요.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사가 발달 지연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당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다거나 약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발달 지연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발달 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서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인지 발달이 더뎌진 아이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발달 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만 명대에서 유행이 휩쓸고 간 지난해 10만 명대로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런 환자 규모를 고려해도 지급액이 너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증가세가 좀 급격해요. 지금 최근에 브로커가 끼는 이런 정황도 병원들을 컨설팅해서 업체를 이렇게 오픈해고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왕창 타먹다가 또 이제 회사들이 또 보험금을 줄이면 또 약간 또 다른 데로 또 눈 돌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보험 사기로 적발된 발달 치료센터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의 문제를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 지우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판단만으로 뭔가 결정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애플이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50조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엔 2.92%, 전날 6일엔 3.5% 추락했습니다. 이러면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7,760달러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897억 달러, 25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정부 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If there's now going to be, I guess, deterioration of relations,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여기에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정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 major accomplishment in developing its own chip, and the Kirin 9000S is a really advanced chip. 가격은 $960부터 시작해 아이폰 14 프로의 $999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애플은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요소수 비축 물량이 차량용 기준 2달치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대란 때 파악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중이라며 2년 전 대란 때와 다르게 비축 물량 파악과 대체 수입국 확보 등 완충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향후 경찰 수사의 방향, 또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를 막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고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고 꼭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채워다. 그때 얘기했냐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전화번호 필요하다 해서 와서 저희가 룸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와서 면접 본 거예요. 그게 다예요. 떠올리기 싫은 걸 또 떠올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취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경제학은 그런 걸 알고 계속 노력을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좀 억울함을 고소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범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개요를 간단히 해주시죠.
예, 지난 4월에 벌어진 건데 범인은 30대 남성인데요. 네. 스터디 카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카페의 바로 위층에 있는 소위 말한 유사성 예. 매매 업소 비슷한 형태인데요.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 유명한 우리 일자리 구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명의를 그러니까 말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라고 명의를 도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파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구직을 하고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온 스터디 카페를 보러 온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거긴 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잠깐 면접을 보고 바로 위층에 있는 그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한.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2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로는 이 30대는 구속된 상태고요. 예, 예. 나머지 둘은 불구속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숨진 상황인데 피해자 진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그 가해자 남성에 대해서 강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위력이 있었는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강간죄의 구속 요건은 그건데 예. 그래서 역으로 이제 저 30대는 우리가 합의를 한 성관계다. 뭐 성매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런데 여타 가지 다른 상황을 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른 건으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유족 이야기 들어보면 산부인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예. 그 10대 학생이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공포,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아무래도 뭐 나쁜 안 좋은 일을 예. 겪은 후에 감염이 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예. 보고요. 이 30대 이 범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이런 유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트랩이란 말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성범죄자 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정의정 같은 유형은 이제 특정한 곳을 찾아가서 하는 건 뭐 트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곳을 접근해서 하는 유형인데 지금 이 유형은 덫을 파놓고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인 거로 보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연쇄성 성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쇄강간 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유족들 통해서 사연을 들으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 학생이 그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예.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다양한 형태의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라고 예.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당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유족들 이야기는 전교 회장도 했었고 전교 1등까지 예. 했던 아주 성실한 아이였다. 재수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 피해자 유족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네. 우리 애는 죽어서 좀 진술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적응하기가 힘들지만 고려가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여러 들어맞고 또 그거는 지금도 자기는 그런 거 없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는 뭐 그냥 뭐 매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자꾸 처벌이 약한 쪽으로 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족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파악을 한 겁니까? 뭐 아마도 그 특정한 그 플랫폼에서 예. 피해 당한 분들이 더 있는 걸로 파악을 유족들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신 분 어떻게 같고요. 확인을 했을까요? 유족들이? 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거기가 그 면접장으로 면접 공간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예. 그 스터디 카페에 있던 그쪽 분들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파악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안타깝죠. 좀 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사건을 규모를 좀 파악했으면은 됐을 텐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고 예. 이거 유족들은 더 얘기하는 건 30명 이상이다. 예. 왜냐하면은 예.
거기서 이제 면접 본 사람들이 훨씬 더 30명 이상이 어떤 사람은 뭐 합격했다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뭐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걸 수시로 목격했다고 하면은 그 유족들의 말이 전혀 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족이 주장하는 거는 30명이 넘는다는 거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6명 정도잖아요. 이건 확인한 거죠. 확인한 왜냐하면은 이런 종류의 범죄는 본인이 본인의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보통 자신이 이게 성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보통의 숫자를 치면 한 2이나 3배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은 확인인 거고 저도 이런 수사를 해보다 보면은 전체 10명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것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 전부 다 좀 이렇게 확인하고 처벌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인적 사항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간 분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가 돼야 되겠고요. 피해자 전문 요원들을 동원해서 조금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술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형사들이 그냥 가서 당신 피해 있어 이렇게는 수사를 절차가 아니고요.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전문 심리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찰서도 많고 그분들을 동원해 갖고 확인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큰 이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좀 참혹한 저 성범죄를 당했고요. 또 하나는 이 범인 혹은 범인들의 수법 자체가 교활합니다. 뭐냐면은 이 돈을 좀 주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이 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미성년자였죠. 이게 화대 표현이 그런가요? 성매매 특별법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대가를 제공한 형태로 일종의 치환이 돼버리기 그럼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범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미 저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청소년들이나 다른 피해자들도 너 돈 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성범죄자 저런 종류의 성범죄자들은 예상외로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당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일당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 하나 불구속 둘이니까 뭐 그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유사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혼자 거기서 그렇게 대범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머지 둘을 어떤 거기에 숨겨놨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럼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저 범행 장소가 저기 하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3군데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그것까지를 사실은 최대 한도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실 좀 우리의 그 성범죄 수사 관행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축소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피해자 유족은 구속된 이 30세 남성 궁극적인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단순히 소위 말하는 알선 형태로만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 자체의 주 목적 자체가 성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같이 지금 조사를 해달라, 공모관계를 밝히고 엄벌해달라라고 하는 그 2명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사람은 지금 불구속 입건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성매매 관련 유사 성매매에서 직원으로 알선돼서 온 사람을 자기는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인 거고 강제적으로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좀 저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것은 3명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접근을 해야지 2명은 단순히 방관자고 1명이 그랬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방식이 조금 전 이해에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지금 피해자들이 성폭행 당한 업소를 보니까요, 전기통신 사업자라고 위장 신고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면접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그 지원자들은 그 정도의 정보만 보고 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런 위장 사칭한 곳들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정의정 사건에서도 비슷한 우리가 고민을 가졌었죠. 정의정 사건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의정은 피해자에 대해서 다 아는데 피해자는 정의정을 몰랐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가장 간단한 사업자 등록 정도만 하고 거기에 올려놓고 사실은 실제 본업은 다른 거일 경우에 그걸 누가 입증하느냐. 그러니까요. 피해자, 특히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우리 학생들의 미성년자가 그걸 어떻게 할 네. 것인가. 네. 그럼 좀 공적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말하자면 고용노동부라 이런 데에서 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히 고민해봐야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둘러본다면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형태의 불법이라든가 위험한 업소들은 걸러질 수 있겠죠. 지금은 이런 업소와 정상적인 업소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이 피해자가 유명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믿고 들어간 그 거죠. 아르바이트 사이트는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 아르바이트 그 광고 사업자는 전혀 그 플랫폼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최소한의 말하자면 사업자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규모 확인이라든가 현장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스터디 카페 주인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기사무실 사업자와 현실 사업자가 다른 형태. 그렇다면 공지로도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을 시켜주지 말든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맹점을 범죄자들이 파고들었고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이걸 못 걸러내는 것이죠. 네, 이 정도 사건이면 좀 수사 인력을 더 동원해서 확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청 차원에서라도요? 그러니까 플랫폼 차원의 이런 것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랑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네, 이거 후속 취재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갈까요? 네. 자, 이번에는 그 대낮에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 동영상상으로 그렇습니다. 여성을 쓱 따라갑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는데 앉게 되시죠. 조심하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앞쪽이 피해자고 뒤가 가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으십니다. 저 범인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다가 이제 뭘 꺼낸 상태에서 지금 호들짝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범인은 지금 사라지고 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기 충격기에 침이 2개입니다. 이렇게 2개인데 요거를 꺼내갖고 목적을 바로 그냥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전기 충격이 다행히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여기 2 정도 상처만 입었는데 만약에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고 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은 저 범인은 가족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데려가는 척하고 갈취를 하고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수법은 딱 저 수법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범인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 전기 충격기를 구입했는데 이 성능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전기 충격기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용량이라든가 위력에 따라서 살 수는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판매업소에서 허가를 받아주긴 하는데 위력에 따라서는 20mA 암페어라든가 전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저 부분이 좀 의문이 가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그러니까 이거죠. 팔기 전에 해야죠. 받아야죠. 팔고 나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손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너 허가 있냐, 소지 허가 있냐라고 사후에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 사건에서의 이런 그 호신 용품들
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 일종의 대행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신분증이라든가 소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저 사람이 본인이 사실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건 확인할 수 없죠. 문제는 위력이 일정 정도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 사실 전과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위험성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허가인데 검증 절차 같은 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가방 안에 당구공과 스타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분은 그걸 이제 복면을 쓰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10여 년 전에 있는 수법입니다. 뻑치기 수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뭐 저 영화에 나온 거니까 영화에 이미 많이 나온 겁니다. 나와요? 그 양동근 씨 주연의 와일드 카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그 스타킹에 넣고 이거를 돌리면서 뻑치기 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범죄 수법인데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은 지금 이 범행 도구를 사실은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전기 충격기는 또 양말 안에서 불신 검문해 갖고 양말 안에서 찾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범인인데 실제로는 전기 충격기 사용 정도로밖에 지금 뭐 처벌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당구공이랑 스타킹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는 흉기 소지로는 처벌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죠. 못하는 걸 알고. 당구공이랑 그걸 조합하면 사실 위험하다는 건 범죄 전문가들은 아는데 실제로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묻지마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전기 충격기도 호신용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해용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신림동 사건에서 너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프레이, 뭐 가스 분사기 이거 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판매 단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후 관리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위력이 적다 하더라도 위력이 적은 것은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여성들한테도 위력이 적은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촘촘한 관리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호신용품들 몇몇 항목들은 꼭 이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되는군요. 10,000에서 2만 볼트 전기 충격기 그리고 30,000에서 6만 볼트 전기 충격기는 별도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글쎄 이제 상대성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 같은 경우 약간 좀 충격을 받는 형태.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들이죠.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럼 저 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도 바로잡아야 될 그죠? 그런 면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관련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충격적인 역설과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시대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쓰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 항의 성명을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얼른 가요. 아니 다른 당은 말로 하지 말로. 김기현 대표 오라고 그러고. 들지 말라고. 김기현 대표 오라고 그러고. 오랜 시간 제가 5분 이상 지체 안 하고 바로 이러실 겁니다. 아니 바로 그렇게 이러세요. 만나서 여기서 얘기 나눌 시간이 안 돼요. 자, 잠깐만요. 자, 일로 오세요. 네. 자, 아니 본인 만나시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대표님한테 다 미리 알리고 다 접수도 안 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단식을 하시기 때문에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시겠는데 어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자, 이러지 마세요.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왜 그렇게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흥분해합니까? 추가 질의 있으셨어요? 답을 해주셨어요? 답 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원하시는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 면담 다시 한번 요청할 생각입니다.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등 떠밀려 나가더라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절기 백로인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이 교차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이 19도, 대구는 17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과 광주도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8도, 포항과 울산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